자,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는 단원의 9번째 주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곱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곱하고자 하는 두 개의 행렬의 꼴이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뭘 만족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A라는 행렬을 m by n 행렬이다라고 꼴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B라는 행렬은 반드시 n by l 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행렬 A와 B를 곱할 건데, 자, A 곱하기 B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곱하는 앞쪽 행렬 A가 m by n 행렬이었을 때 곱하는 뒤쪽에 있는 행렬은 꼬리를 물고 누가 일치했어요? 앞 행렬의 열의 수와 뒤 행렬의 행의 수가 일치하는 상황이 돼야지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는 m by n 꼴이고 B는 n by l 꼴일 때 요거일 때 곱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곱셈이 가능하다.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곱셈이라는 계산법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를 박스 1번 전제 조건이라고 써놓으시고 박스 2번 이제 곱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을 선생님이 2행 3열짜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A, B, C, D, E, F라는 행렬과 자 B라는 행렬을 3행 1열짜리 행렬 P, Q, R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수행 2열까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PQR, 알파, 베타, 감마까지 이렇게 많이 감마도 겹쳐요. 오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앞에 있는 행렬 A는 몇 행 몇 열이요? 2행 3열. 그래서 2 by 3 꼴이고요. 뒤에 있는 행렬은 3행 2열이니까 3 by 2, 그죠? 3 by 2 꼴이다. 그럼 얘네들을 곱할 때 직접 이제 그대로 써줍니다. 행렬 A와 B의 곱은요. A, B, C, D, E, F와 그대로 옆에다가 P, Q, R, 알파, 베타, 오메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럼 곱하는 방법 지금부터 갑니다. 이제 아주 거대한 행렬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1행과 1열이 동시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곱해지냐면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A하고 P, B하고 Q, C하고 R이 그죠? 1행 자체에 3개의 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열에 3개의 행이 있었거든요. P, Q, R은. 그 녀석이 각각 하나씩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P 더하기 B, Q 더하기 C, R 해서 얘가 1행 1열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 요번에 똑같이 1행과 2열이 만나서 곱해지면 1행 2열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녀석 파란색으로 써보면은 A와 알파 곱해줘야 되고 순서대로 B하고 베타 곱하고 C하고 오메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1행과 2열이 곱해지면 1행 2열 성분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요번에는 빨간색으로 2행과 1열이 만났어요. 그럼 순서대로 DP 더하기 EQ 더하기 FR이 만들어지고 2행과 1열 만나서 곱한 결과는 2행 1열 성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2행과 2열을 만나게 초록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불러볼까요? D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F 오메가가 만들어지죠. 알겠니?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곱하고자 하는 녀석의 앞쪽 행렬은 열의 수가 3이고 뒤쪽 행렬은 행의 수가 3이라서 일치했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다는 거 알았고요. 그 결과가 되는 A 곱하기 B는 어떤 꼴이 되냐면 보세요. 이 일치했던 3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되고 제일 앞에 있던 2와 제일 뒤에 있던 2가 와서 뭐가 됩니까? 2 by 2 행렬이 돼버리죠. 그래서 곱셈의 결과 m행 n열과 n행 l열이 만나서 곱해지면 결국 그 결과는 m행 nl열이 되더라. m행 l열이 되더라. n이 사라지면서. 알겠죠? 곱셈이 가능한데 가능한 그 결과는 m by l 행렬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일단 필기해볼까요? 이게 곱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선생님 2행 3열하고 3행 2열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건 달라져도 되는데 곱하는 앞행열의 열의 수와 뒤행열의 행의 수만 같으면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선생님이 간단한 예제 2개 정도 더 써드릴 테니까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필기 다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제 1번. A가 1, 2, 3, 4. B가 X, Y.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은 뭐가 될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2번. A가 P, Q. B가 1, 2. 이러면 A 곱하기 B는 뭐가 나올까요? 또 찾아보세요. 확인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A 곱하기 예제 1번에서 A 행렬과 B 행렬 곱하면요. 보세요. 1행과 1열이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1행 1열 성분이 얼마구나? X 더하기 2Y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행과 1열이 만나면요. 2행 1열 성분으로 뭐가 생겨요? 3X 더하기 4Y.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결과가 되는 그 꼴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2x2였죠. B라는 행렬은 2행 1열짜리 행렬이었어요. 그죠? 얘네들이 만나서 곱셈이 이루어지면 자, 열과 행 요 녀석이 없어지면서 몇 바이 몇 행렬이 만들어진다? 2 바이 1 행렬이 만들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꼴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까요? 얘는 A라는 행렬은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 2열인 행렬이죠. 예, B라는 행렬은요. 2행 1열짜리 행렬이죠. 그러면 누가 없어지고 앞 행렬의 열과 뒤 행렬의 행이 없어지고 몇 행 몇 열이 나오는데요. 1행 1열 즉 예, 우리가 성분 하나만 가지고 있는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됩니까? P 더하기 EQ라는 이런 행렬이 만들어진 거죠. 1행 1열짜리.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행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넘어가도 되죠? 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만 곱셈이 이루어진다. 자, 다음 얘기로 10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렬의 곱셈의 성질에서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실수 연산이라면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같잖아요. 실수에서는 A, B는 B, A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실수에서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가 성립해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별표.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써드리면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것은 B 행렬과 A 행렬을 곱한 것과는 다르다. 만약에 두 녀석의 꼴이 일치한다. 지금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면요. 그러면 같지 않나요? 그래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행렬을 선생님이 A, B, C, D라고 두고요. B라는 행렬을 1, 2, 3, 4라고 둬봤어요. 그러면 먼저 A 곱하기 B를 해보자. 그랬더니 1행과 1열이 만나서 A 더하기 3B. 1행과 2열이 곱해지면서 2A 더하기 4B. 2행과 1열이 곱해지면서 C 더하기 3D. 2행과 2열이 곱해지면 2C 더하기 4D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BA라는 녀석을 만들어 보면요. 순서를 달리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릴까봐 A를 살짝 옆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써봅시다. 다른 색깔로 A, B, C, D. 자, 이제 이렇게 밑줄 긋고 있는 녀석. 그죠? 요 녀석을 곱해보세요.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자, 1행과 1열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C. 1행과 2열 곱해지면요. B 더하기 2D. 2행과 1열 곱해지면요. 3A 더하기 4C. 2행과 2열이 곱해지면 3A 더하기 4D. 아니, 3B 더하기 4D.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위에 A와 B를 순서대로 곱한 것과 밑에 B하고 A를 순서대로 곱한 녀석은 서로 같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해했니? 꼴은 같아도 이런 곱셈은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직접 왜 달라지는지 식으로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냐. 근데 왜 선생님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왜 있는 겁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특수한 경우를 밑에 좀 모아놨어요. 다음 얘기들로 발전 팁에. 자, 먼저 그 발전 팁 넘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면은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연산이라던가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던가 이런 데서 배웠던 것들에서 행렬로 그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1번과 같은 녀석인데 얘가 지수 법칙에서는 당연한 얘기였죠. 실수 연산에서는. 실수의 지수 법칙에서는 이게 당연해. 근데 행렬에서는 A와 B를 n제곱 한다라는 게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A, B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 올바른 풀이법은 얘는 A, B 곱하기 A, B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그냥 가져가야 돼. 근데 이거는 true인데 잘못 계산을 하면 A, B, A, B를 해놓고 선생님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A, B, B가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얘를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이거를 묶어서 BA를 AB로 바꾸는 이 과정이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이 과정. 왜 틀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거짓인데 이렇게 일어난 틀린 이유는 왜냐하면 행렬 연산에서 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으로 저 부분이 거짓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 사용할 수가 없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실수 연산이라면 당연히 참이죠. 3번도 실수 연산이라면 당연히 참이지만 행렬 연산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잘못 계산한 거. 만약에 저게 행렬인데 올바르게 계산을 해라. 2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플러스 B를 행렬 연산해서 제곱을 하면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고 순서에 맞게 분배 법칙을 쓰는 거 말고는 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순서에 맞게 먼저 A하고 A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고요? A제곱. A하고 B가 곱해지는데 A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 순서 지키세요.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 B하고 A가 만나서 BA가 되는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대로 B 곱하기 A라고 쓰셔야 되고 마지막에 B와 B가 만나면 얘는 같은 행렬을 제곱할 때는 B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야지만 그럼 올바른 풀이다. 얘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요. 마찬가지예요. 순서에 맞게 전개한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펼쳐서 이거를 소모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지만 true가 되는 거예요. AB하고 BA도 얘를 합쳐서 EAB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지 tru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행렬 연산이 이제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요 곱셈 때문이다. 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왕별 하나 붙여보시죠. 자, 저기까지 다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발전 팁으로 묶어놓은 내용이 나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예외적인 어떤 경우들이죠.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얘는 예외적인 경우. 어떨 때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배우는데 단위 행렬이라는 녀석하고 어떤 행렬을 곱하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단위 행렬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잠깐 뒤로 넘어갔다 옵시다. 뒷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위 행렬의 정의 및 성질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네. 단위 행렬은 뭐냐? 정의 n차 정사각 행렬의 꼴로만 존재하며 그 구성되는 성분들이요. 보통 이걸 주대각 성분이라고 하는데 행렬의 주대각 성분이 뭐냐 하면은 일행 1열서부터 일행 1열에 있는 성분부터 n행 n열에 있는 성분까지를 대각선으로 이은 거. n행 n열 성분까지 이은 대각선 위의 성분들. 이게 주대각 성분이에요. 자, n자 정사각 행렬의 꼴로만 존재하며 주대각 성분은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은 0으로 구성된 행렬이다. 나머지 모든 성분 0으로 구성된 행렬. 그럼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 중에 단위 행렬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차 정사각 행렬은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각각 2행 2열로 그죠? 4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대각 성분이라는 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성분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행 1열에서 2행 2열까지를 대각선으로 연결한 저 위에 있는 성분들만 1, 1. 얘가 주대각 성분이 1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성분들은 다 0,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저 대각선을 이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1, 1, 0, 0. 이런 걸로 표현되는 녀석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3차 정사각 행렬에서도 있습니까? 있죠. 1, 1, 1. 나머지 모든 성분은 0. 이게 3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 마찬가지로 행렬의 주대각 성분은 얼마다? 1이다. 행렬의 주대각 성분은 다 1이다. 나머지 성분들은 0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위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 바로 밑에 나오죠.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렬의 덧셈을 배웠을 때 영행렬을 구성했었거든요. 영행렬은 그 정의가 뭐였죠? 모든 꼴로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 영행렬이었죠.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해줬죠. 이때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행렬을 항등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연산이 곱셈이라는 연산이가 이제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 항등원이다라는 얘기는 곱셈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든 행렬이다. 그 얘기가 뭐냐? 구체적으로 A에다가 어떤 항등원에 해당하는 녀석이 아직 뭔지 몰라서 네모라고 하면 A에다가 네모를 곱하든 네모에다가 A를 곱하든 자기 자신인 A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를 찾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걸 행렬에서는 누가 한다? 바로 단위 행렬이라는 녀석이 한다. 이게 실수 연산이라면 이런 역할은 누가 해줬었어요? 1이라는 애가 해줬었죠. 연산의 결과, 곱셈이란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실수에서 누가 이런 역할을 해줬어? 1이요, 1. 그 역할을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다. 볼게요. 자, 선생님이 A라는 행렬을 2차 정사각 행렬로 A, B, C, D라고 둘 거고요. 이제 A가 이거일 때 A와 단위 행렬을 먼저 곱해봅시다. 1번. 그러면 A, B, C, D 곱하기 1, 0, 0, 1을 곱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1행과 1열이 만나니까 A, 1행과 2열이 만나면 B, 2행과 1열이 만나면 C, 2행과 2열이 만나니까 D. 이렇게만 곱해지면서 그대로 뭐가 돼버렸죠? A가 돼버렸어요. 와, 재밌네요. 그래서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꿔서 2하고 A를 곱해보자. 그럼 1, 0, 0, 1과 A, B, C, D를 또 곱해봅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얘는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곱해보니까 1행과 1열이 만나서 A, 1행과 2열이 만나서 B, 2행과 1열이 만나서 얼마? C, 2행과 2열이 만나서 D. 모두 누가 됐어요? A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 돌아가게 하는 항등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단위 행렬과 곱할 때만큼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나온 김에 2의 n제곱은 뭐냐? 그대로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을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1, 0, 0, 1밖에 없는데 그 녀석을 제곱을 해봤다. 1, 0, 0, 1 곱하기 1, 0, 0, 1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1행 1열 성분 1, 1행 2열 성분 0, 2행 1열 성분 0, 2행 2열 성분 1. 제곱했는데 자기 자신이 돼버려. 다시 세제곱 해봤다. 라는 얘기는 제곱과 다시 단위 행렬을 또 곱하는 건데 제곱한 결과가 뭐였으니까 이제는 생분으로 계산할 필요 없죠. 제곱의 결과가 단위 행렬, 다시 얘랑 곱하면 또 제곱. 그러면 얘는 위의 식에서 2랑 같아졌다. 아하,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해 나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겠다? 얘를 n제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단위 행렬은 자기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우리가 증명을 해봤어.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연산 혹은 계산 도구를 지금 배우는 건데 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특히 뭐 때문에? 곱셈 때문에.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에서 방금 그 단위 행렬을 이용했을 때 A2와 2A는 어떻다? 같다.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박스 쳐놓으세요. 박스. 야, 그러면 그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것이 우리한테 파생시키는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방금 위에서 주의사항으로 배웠을 때는
A랑 B가 둘 다 단위 행렬이 섞여 있지 않는 꼴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위에다가 좀 더 써볼까요? 여기서 A하고 B는 뭐는 아니다. 단위 행렬이 아니다라고 주의사항에다 써놓으시고 그럼 그게 단위 행렬이 아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단위 행렬이 돼버리면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 연산과 똑같은 연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위에 박스하고 아래 박스가 지금 달라진 이유가 얘는 선생님 그냥 곱셈 공식 쓰셨는데요. 맞아요. 곱셈 공식 쓴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뭐가 성립했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했기 때문에 곱셈 공식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2A 왜 여기다가 2라고 더 안 쓰셨어요? A하고 2를 곱하면 어차피 누가 죽어요? 2가 없어지는 셈이죠? 다시 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A2라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선생님이 2라고 쓰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렇게 지워놨다고. 왜? A2는 어차피 A니까. 조금 전에 단위 행렬과 곱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걸 봤어? 그 결과는 A로 돌아간다는 걸 봤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이제? 요 얘기는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외적인 경우가 단위 행렬과 곱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곱셈들이 있는데 요걸 눈여겨서 봐주세요. 두 번째 거. 행렬 A가 모든 성분이 같고 B라는 애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가 서로 성분이 어때요? 같죠? 이럴 경우에 A, B, BA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기왕 나온 김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곱셈 연습할 겸 A, B 한번 만들어보고 1번 BA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그럼 A, B는 바로 읽어도 되죠. 1행 1열 성분. 1행과 1열이 만나니까 뭐가 돼요? AB 더하기 AC 만들어져요. 1행과 2열 만나서 곱하면요. AC 더하기 AB 만들어지죠. 2행과 1열 만나면 AB 더하기 AC 만들어져요. 2행과 2열이 만나도 AC 더하기 AB가 되면서 모든 성분이 어떤 상황이 돼버려요?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죠. 이해됩니까? 요거 자리를 바꿔서 BA를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럼 BA도 이제 굳이 A를 오른쪽에다 또 써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1행과 1열이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암산해 볼까요? B의 1행과 BC죠? A의 1열이 만나면 AA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해지면은 BA 더하기 CA가 만들어지죠. B의 이제 1행과 A의 2열이 만나도 어떻게 돼요? BA 더하기 CA. B의 2행과 A의 1열이 만나도 CA 더하기 BA로 똑같이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2행과 2열이 만나도 CA 더하기 BA가 되면서 얘도 모든 성분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교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거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해됩니까?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예외 상황으로 많이 머릿속에 넣어놔야지만 행렬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행렬의 곱셈의 성질과 관련된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참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라도 더 남들보다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발례를 빨리 떠올릴 수 있으면 그 문제 쉽게 풀리는 거야. 자, 이번엔 어떤 케이스예요? 두 녀석이 모두 다 주대각 성분하고 반대 대각 성분이 같죠. 주대각 성분하고 반대 대각 성분이 둘 다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대각선에 있는 성분끼리 같으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해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행렬을 거듭 제곱을 우리가 계산해서 곱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A 제곱하고 A 다섯 제곱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A의 7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은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만나면 얘는 그냥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이용하면. 그러면 선생님 같은 행렬끼리는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예. 자, 이런 상황들은 전부 어떤 예외 상황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예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렬의 곱셈에서의 특징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했는데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먼저 묶어서 계산한 결과와 C를 나중에 그 결과와 곱한 녀석이 순서는 내버려 둔 상태에서 결합하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B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펼쳤을 때는 A, B, C의 순서를 바꿔놓은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괄호의 위치만 바꿨을 뿐 곱하는 녀석을 순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곱셈에 있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그랬는데 뭐냐? A에다가 B 플러스 마이너스 C를 이렇게 해봤더니 분배 법칙. 근데 전기했을 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BA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A가 왼쪽에 있었으면 먼저 A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B 플러스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고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니은으로 놓을게요. 요번에 B 플러스 마이너스 C에다가 A를 이렇게 뒤쪽에 해서 곱했어요. 그러면 얘를 분배 법칙하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전개해줘야 돼. B가 먼저 왼쪽에 있으니까 BA 플러스 마이너스 CA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행렬 곱셈에 있어서의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4번의 왕별. 영인자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아,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대는 아니지만 그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선생님 세대에서는 많이들 봤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자씨는요. 금자씨 아니고요. 불친절해요. 뭐라고요? 아주 불친절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유머가 먹혔어요. 여기는 친절한 금자씨고 우리는 불친절한 인자씨를 배우는 거야. 알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원래 실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비교라고 한번 써볼게요. 실수에서는요. A 곱하기 B를 해서 0이 되면은요. 우리 뭐라고 이해를 해석하냐면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해석을 하면 올바른 해석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실수 연산에서 두 개의 실수를 곱해서 0이 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행렬에서는요. 이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0은 0행렬이에요.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렬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행렬 B가 영행렬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된다. 이건 위쪽에서 실수해서 얘는 승민 얘기인데요. 행렬에서는요. 이거일 때라고 하면 이거이면 A는 0 또는 B 행렬은 영행렬이다라는 명제가 나왔다면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돼버리다. 위쪽에서는 이거이면 A, B의 곱이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라고 하면 얘는 참인데 행렬에선 얘가 거짓이래.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친절한 누구 때문에? 인자씨 때문에. 불친절한 인자씨 때문에. A 행렬이 0이 아니고 B 행렬이 0이 아니어도 곱하면 0 행렬이 되는 애가 있어요. 세상에. 예, 뭐라고요? 0인자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거짓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0인자 때문이다. 그럼 선생님 0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0인자란 A라는 행렬이 0행렬이 아니다 이고 B라는 행렬도 0행렬이 아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행렬 A와 B를 0인자라고 합니다. 두 행렬이 모두 0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하면 0행렬이 되게 하는 행렬 A와 B를 0인자라고 한다. 이렇게만 하니까 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행렬 A가요 1000이고요. 행렬 B가요 0010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 행렬 0행렬 아니죠. B 행렬 0행렬 아니에요. 그런데 A와 B를 곱해봤다고요. 그랬더니 뭐 나와요? 1행과 1열 만나면 0, 1행과 2열 만나도 0, 2행과 1열 만나도 0, 2행과 2열이 만나도 0. 0행렬이 돼버렸어. 둘 다 0행렬이 아닌데 곱하면 0행렬이 되는구나. 이것인 두 행렬 A, B를 0인자라고 한다. 알겠니 얘들아? 네, 그래서 행렬의 참거짓 문제 중에 얘가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두 행렬을 곱해서 0이 나오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라는 그 보기 중에 얘가 하나 들어있다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다. 알겠죠? 실수하고 헷갈리면 되는데 안 돼요. 행렬은 불친절한 누구씨? 인자씨가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0인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11번 행렬의 거듭 제곱 아까 해봤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행렬을 계속 곱하는 녀석은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해봤던 거 그대로 써주면은 A의 제곱하고 A의 5제곱이나 A의 5제곱하고 A의 제곱이나 어찌됐건 A의 7제곱과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 풀었을 때 A 2개 연속으로 곱하고 A 또 5개 연속으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A를 몇 개 곱한 거랑 똑같아? 7개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의 7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요. A m제곱 선생님이 행렬 지수법칙에서 밑이 같은 행렬로 존재하면 지수법칙 성립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거 그대로 m 플러스 n제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밑이 같은 행렬의 m제곱의 n제곱은 mn제곱이다라는 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다 그렇게 성립한다라는 거 써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밑이 같은 행렬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지수법칙은 성립한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안 써주신 게 있는데요. A의 m제곱 행렬 나누기 A의 n제곱 행렬 m제곱하고 n제곱하면 그러면 이것도 AM-n제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 행렬은요, 나눗셈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렬 나눗셈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이해됩니까? 나중에 역행렬이라는 나눗셈을 대체할 수 있는 역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곱셈으로 푸는 거지 행렬을 직접 나누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이런 공식은 없다라는 거 주의사항.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면은 발전, 심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 두 명의 수학자 케일리와 해밀턴이 만들어낸 정리인데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이 하나 A, B, CD라고 주어졌고 이를 2차 정사각 행렬꼴의 단위 행렬 1001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E는 0이라는 애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즉 2차 정사각 행렬이 하나 있으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참인데 밑에 주의사항 있죠. 빨간색 굵게 한번 칠해볼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주의사항.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어떤 행렬이 하나의 2차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그 2차식을 만족하는 행렬 A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참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거짓이라는 얘기죠. 왜? A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A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틀린 이유는 이 2차식을 만족하는 그런 A는 왼쪽에 있는 3이 마이너스 1, 4라는 거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어떨 땐 성립해?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면 역도 성립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보자 라는 의미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리 비법 노트 보면 복소수도 제일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네.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해결하면서 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라는 미지의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걔가 어떤 행렬에 대한 2차 식을 만족한대. 그럼 이 A는요. 문제에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이 조건식을 내가 1식이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2차 정사각 행렬 A가 주어지면 반드시 박스친 식이 성립한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e는 0이라는 것은 행렬 A가 문제에서 제공해준 만족하는 식이었던 거고 문제에서 제공해주지 않지만 만족하는 식이 하나 더 있었네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숨겨진 식 뭐를 찾아낼 수 있다? a제곱 쓸게요. 위에다가 숨겨진 식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은 0이다라는 식을 하나 더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게 2번 식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A가 뭐였고요? 미지의 행렬 A, B, C, D였고요. 문제에서 제공한 식은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A제곱 마이너스 몇 A? 플러스 몇 A? 플러스 4A 더하기 몇 E? 3E는 0. 이건 문제에서 얘 2차 정사각 행렬이 이 식을 만족합니다라고 주어진 식이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한 이 2번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식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주인공이 행렬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A를 행렬로 생각 안 하고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지의 실수 A가 1번 2차식도 만족하고 2번 2차식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결국 저 미지의 실수 A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었네. 뭐라고요? 그렇죠. 1식도 만족하고 2식도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근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행렬이라는 거를 무조건 우리는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이거를 실수처럼 접근했을 때 그런 행렬 A를 찾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공통근을 찾고 싶다고. 그럼 공통근을 찾을 때 우리 해결했던 해법이 뭐가 있었어요? 연립방정식 풀듯이 최고차항 소거법 아니면 상수항 소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행렬이란 단원에 나왔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공통근의 입장에서. 그래서 최고차항 소거법을 사용할 겁니다. 뭘 사용해요? 최고차항. 여기서 최고차항 소거법을 사용한다. 최고차항 소거법 사용. 야, 그래서 우리는 뭐에서 뭘 뺄 거냐면요. 1식에서 2식을 빼버릴 거예요. 1식에서 2식을 빼버리자. 그러면 누가 없어지고 2차항이 없어지고 남는 애가 뭐 남아요? 4 플러스 A 플러스 D의 중간 가로로 묶어주고 A. 그 다음 빼니까 뭐 남아요? 3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다시 중간 가로로 묶어주고 2는 0. 이렇게 돼요. 우리의 목적을 끝까지 잊으면 안 돼. 우리 목적은 지금 미지 행렬 누구를 찾는 거죠? A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행렬 A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풀듯이 지금 꼴이 어떤 꼴이냐면은 별 A 더하기 세모 A 더하기 별은 0꼴 나왔잖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1차 방정식을 푼다면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지 해법이 완성되죠? 세모 A는 마이너스 별로 우변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때 A를 찾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식을 전개해 가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별식에 해당하는 녀석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D 플러스 4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도 똑같죠. 얘는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을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예쁘게 정리가 돼요? AD 마이너스 BC는 플러스가 되고 3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단위 행렬과 곱해져 있는 실수배 꼴이 되는 거죠. 단위 행렬의 실수배. 앞에 있는 A 더하기 D 마이너스 4도 행렬 A의 실수배였던 거. 따라왔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는 미지 행렬 A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을 실수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얘는 막 나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얘도 실수배, 얘도 실수배.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플러스 D 플러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 그게 A 아닙니까? 맞죠? 근데 아무 때나 나눌 수 있나요? 어떨 때만 나눗셈이 가능하죠? 걔가 0이 아니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양변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A 앞에 곱해져 있는 A 플러스 D 플러스 4라는 애가 0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해봐? 다 해봐. 뭐라고요? 모르면 다 해보는 거. 그게 원칙이야. 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땡땡이 1번. 앞에 더해져 있는 A 플러스 D 플러스 4. 뭐 이거 굳이 여러분 헷갈리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플러스 4라고 쓸게요. A 플러스 D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0일 때부터 해보자. 그럼 좌변이 0이 돼버린 거잖아요. A라는 행렬이 0행렬이건 아니건 상관도 없어요. 실수배 자리에 0이 들어갔으면 그냥 0 돼버리는 거죠. 좌변이 0이므로. 좌변과 우변이 늘 같으려면 우변도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어야죠. 우변도 0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래? 그럼 우변이 0이 되려면 앞에 단위 행렬에 곱해져 있는 저 실수배가 0이란 얘기네. 따라서 뭘 찾아냈어? AD-BC는 3이다라는 걸 찾아낸 거죠.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위에 밑에 문제로 다시 쫙 내려오면 A 플러스 D, AD-BC라는 좌표를 만들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좌표 하나가 나왔네. A 플러스 D 플러스 4가 0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D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얼마라는 좌표가 얻어진 거야? 3이라는 좌표가 하나 얻어진 거죠. 1번. 즉 A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에 개수가 0일 때라는 얘기인데 이제 땡땡이 2번으로 가면 걔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줘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앞에 개수가 0일 때와 아닐 때 다 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D 플러스 4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선생님 A라는 녀석이요. A 플러스 D 플러스 4분의 AD-BC-3 곱하기 단위 행렬 꼴이 나오는데요.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무슨 행렬 A를 구한 거예요. 아직도 미지수 하나도 안 구했구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자, 좌변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변도 0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녀석,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녀석은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녀석을 내가 간단한 실수 하나 K로 치환을 해버리면 K2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앞에 있는 개수가 단위 행렬의 실수 아니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식을 양변을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었더니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행렬 A의 꼴을 미지수 4개짜리에서 미지수 1개짜리로 간단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 뭐를 얻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K득을 얻은 거야. 미지수 몇 개짜리가? 4개짜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미지수 몇 개짜리로 바뀌었으니까. 1개짜리로 바뀌었으니까 K득이죠. 예, 계산상 이득이야. 왜? 이렇게 얻어낸 요 녀석을 내가 이제 동그라미 몇 번이라고 봤을 때, 아이고, 위에 번호가 있었나요? 동그라미 1식, 2식. 예, 요건 내가 얻어낸 값들은 기억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내가 이제 이 꼴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아, 얘는 3번이라고 할게요. 위에 3식을 얻은 거니까. 3식이라고 할게요, 얘는. 아까 마이너스 4,3은 얻은 결과니까 기억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제 이 꼴을 우리 보통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최대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녀석을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두 식이 1식 아니면 2식 아니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한 문자를 나머지 어떤 미지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주로 미지수 많은 식에다 집어넣어요? 미지수 없는 식에다 집어넣어요? 미지수 없는 식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1식과 2식 중에 누구한테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에요? 1식에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3번의 결과를 어디다 대입할 거다? 1식에 대입할 거예요. 자, 3번의 결과를 1식에 대입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A 대신에 K2라는 애를 집어넣을 건데 일식이 뭐였어요, 아까?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E는 0이었잖아요. 거기다가 K2를 집어넣으면 K제곱 2제곱 더하기 4K2 더하기 3E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과 같다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세 개의 항에 모두 행렬, 단위 행렬이 다 곱해져 있는 거죠. 단위 행렬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실수배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 뒤로 단위 행렬을 묶어낼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실수배만 써주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이 묶이면서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이렇게 따라왔니? 그러면 단위 행렬 자체는 0행렬이 아닌데 결과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괄호가 뭐란 얘기예요? 0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적는 것보다 이거 한 단계 한 단계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연필 내려놓으시고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고, 이해를. 자, 그러면 얻어지는 K값은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뭐 또는 뭐가 얻어져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얻어지죠?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4번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4번을 3번에 대입하면 돼요. 우리는 미지 행렬 A를 찾는 거니까. A가 K 이꼴이었는데 그 K 값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렬 A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거나 또는 행렬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배의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알 수 있죠. 이해했니? 그럼 그걸 성분으로 표현해서 온전한 2차 정사각 행렬을 만들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이 하나 완성되고 또는 행렬 A가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얘를 행렬 우리가 구한 두 번째 행렬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아까도 A 플러스 D하고 AD 마이너스 BC를 찾아냈거든요. 여기서 A 플러스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여기서 AD 마이너스 BC는 얼마예요? 1이요. 이걸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면 몇 컴마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1이 나와요. 맞습니까? 두 번째, 요건 이제 세 번째 행렬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세 번째 행렬에서 A 플러스 D는 얼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이요. AD 마이너스 BC는 뭐가 나와요? 9가 나오죠? 여기서 얻어지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6,9예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나 다시 확인해보자.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A, B, C, D가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2차식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 이퀄 0을 만족할 때 이 성분들로 구성된 A 플러스 D, AD 마이너스 BC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점이 몇 개 있었겠구나? 3개 있었겠구나. 맞아요? 실제로 그 3개의 점을 찾아냈죠. 마이너스 2,1을 내가 니은 결과라고 하고 마이너스 6,9를 디귿 결과라고 하면 아까 기억 결과에서 얻어낸 녀석이랑 같이 본다면 점이 3개 주어진 게 맞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란 얘기예요. 자, 찍어볼게요. 좌표 평면 그립니다. 이렇게 X축, Y축, 원점 체크. 먼저 마이너스 4,3이요.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셋, 여기 점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2,1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9요. 그러면 왼쪽으로 두 칸 더 가서 마이너스 6,9는 3, 6, 9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9라고 하면 Y축은 좀 더 위로 올려주고 여기에 점 하나.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빨간색 삼각형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제 저 녀석의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저 녀석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정민아, 넓이 구하면 된다 이제 저 녀석의. 그럼 선생님이 이 녀석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점의 좌표들만 이렇게 있죠. 그럼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면 되죠. 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2를 배우면 이거 말고도 더 쉽게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됐지? 그러면 먼저 테두리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먼저 구하면 가로가 얼마? 4, 세로는 얼마? 8. 그래서 전체 얼마에서 32에서 S1, S2, S3를 각각 구해서 빼주면 되죠.
자, 선생님이 S1을 먼저 계산해보자라고 할게요. 그럼 S1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 4. 높이가 얼마? 8. 이렇게 하나 빠지면 되고요. S2 계산하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얘를 밑변으로 얘를 높이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변이 얼마고요? 8이고요. 높이 얼마입니까? 예, 2요. 그 다음 S3는 얘를 밑변으로 얘를 높이로 읽으라고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계산해보자. 32 마이너스 약분하면 여기 얼마? 16 다시 마이너스 약분하면 8 다시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4 맞죠? 그러면은 총 얼마만 남아요? 4만 남죠. 예,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빗금친 저 삼각형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4가 답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요 정도면은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행렬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행렬 문제 중에 아주 끝판왕급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요즘 교과 과정에서 이런 거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 성립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요 녀석 3이 마이너스 1,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반드시 얘가 성립해요. 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D가 7이고 AD 마이너스 BC 계산하면은 12 더하기 2가 되니까 14가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이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다 이 성분들을 이용해서 집어넣었더니 얘가 성립한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만족하는 행렬 A는 얘 하나만 있냐가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문제처럼 오른쪽에 있는 요 2차식을 만족하는 행렬 A는 몇 개나 있었어요 지금? 3개나 있었죠. 한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 걔가 얘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흡족하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녀석은 그거 말고 다른 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더 있어요?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 더 있단 말이에요. 실수배가 아닐 때는요. 지금처럼 보세요.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상태라고 확정을 지어놨다면 문제에서 A가 단위 행렬 실수배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둘 다 참이 돼요. 하나씩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어떤 행렬 A가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얘 A라는 녀석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A라는 애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다이렉트로 한 가지씩밖에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답이 꼭지점이 세 개가 존재하지 않고 보세요. 문제 조건에서 A가 이거 두 가지로 바로 푸는 거 알려줄게.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는요. A, B, C, D라는 이 미지 행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 이퀄 0을 만족한다 할 때 이쪽도 참이고 이쪽도 참이 된다고요. 이거일 때.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D는 다이렉트로 그냥 읽으면 돼. 얼마랑 같고요? 4랑 같고 AD 마이너스 BC는 뭐랑 같다? 3이랑 같다. 아 이거 마이너스 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맞습니까?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공식을 그대로 읽어주면 A 플러스 D하고 AD 마이너스 BC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얻은 게 마이너스 4,3이었잖아요. 아까. 우리는 그걸 풀이 과정을 연립방정식의 해법처럼 풀어서 그 풀이 과정을 다 보여드린 거고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풀고 결과만 가지고 푼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두 줄이면 풀어요. 지금 되게 길게 풀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초특급으로 빨리 푸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정리가 졸지 마. 그럼 얘가 A가 단위 형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하고 주어진 식하고 동격이라고요. 같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A가 단위 형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와 주어진 2차식은 동격이라고. 근데 A가 단위 형렬의 실수배면은요.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오는 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 이걸 0에 대입하면 돼요. 그냥. 알았죠?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게 아까처럼 뭐가 나와요?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에 2는 0이 바로 나오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K가 바로 얻으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바로 나와요. 따라서 행렬 A는 목표는 뭐구나?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줄 만에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아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두 줄 만에 구해지는 원리는 이 원리 때문에 온 거라고요. 복잡한 지금 이 원리는 공통근의 해법 때문에 온 거라고요. 뭐라고요?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근의 해법 때문에 저렇게 간단한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풀이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이 공통근의 해법을 이렇게 길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 결과만 뜯어서 앞으로 써먹으면 되는데 그 결과가 모일 때와 모일 때로 나눠서 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와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로 나누어서 푸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공통근의 해법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유가. 그래서 먼저 공통근의 해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번 제대로 풀어갖고 수리 논술이라면 이렇게 써줘야 돼. 약식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풀어도 된단 말이야. 항상 행렬 A가 어떨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다 해봐야 되는데 아닐 때와 맞을 때를 두 가지 해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누구랑 동격이라는 걸 이용하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랑 동격이라는 걸 이용하고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될 때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인 K를 주어진 2차식에 집어넣어서 K를 찾으면 된다고요. 지금 한 3번, 4번 얘기했어요. 알아두라고. 이러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푼다고.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끝판왕급이 나와도 빨리 푸는 비법을 알려드렸다고 지금. 처음에 굉장히 길었잖아. 근데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용해보니까 딱 3줄 만에 나왔잖아. 필기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공통수학 1에 나와 있는 행렬의 개념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전체 개념 정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다시 개념 정리로 만나요.